안녕하세요. 보금쌤입니다. 제가 1부에서는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미국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 와서부터 실제로 고군분투하며 겪었던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들어가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긴 스토리라서 오늘은 제 의식의 흐름대로 시간이 흘러온 대로 그냥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오기 전에 걱정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엄청 컸었고요. 애들 학교 문제, 그리고 집 문제, 미국에 사는 지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모든 세팅을 했어야 했고요.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생활을 하고 내가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걱정, 그래서 정말 오기 전까지도 고민했고 걱정했고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착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었고요. 그걸로 많은 것들을 하진 않았어요. 집을 먼저 계약을 하고 왔고요. 아이들 학교를 등록을 하고 난 상태로 오게 되었었어요. 집 근처로요. 사실 크레딧이 없이 하우스를 렌트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진로우나 이런 곳에서 구하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진로우의 하우스들을 다 들어가 보면 관리하는 업체들이 올려놓은 경우가 커요.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결정을 했던 집이 집 소유주죠. 소유주가 렌트를 올려놨던 거였고, 그래서 그 정착 지원 코디네이터 분이 그 소유주를 만나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던 케이스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집을 계약하고 학교를 등록하고 난 상태로 미국에 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미국에 와서 4일 동안을 호텔에 지내면서 계약한 그 집을 청소하고 렌트카로 쇼핑해서 그 집을 채워 넣는 시간들로 사실 보냈었어요. 그렇게 보내면서는 실감이나 현실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사실 진짜 영어를 쓸 일이 없었고 그저 한국말을 쓰면서 내 가족과 여행하는 기분으로 사실 쇼핑을 다니고 집을 채워 넣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병원에서도 정착을 지원해주는 코디네이터가 붙었었거든요. 그 정착 지원을 도와줬던 애가 저에게 오피스를 가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알아와. 그게 배송이 오기 전까지 오래 걸리는데 근데 넘버를 물어보면 넘버는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SSN이 뭔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뭔가 이거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었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가게 되었었죠. 그러고 맞닥뜨린 직원이 되게 쌀쌀 맞았었어요. 차갑고 쌀쌀 맞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러면서 제가 뭘 말하는지도 이해도 못하고 저는 설명을 하지 못해서 버벅버벅거렸고 두려움이 엄청 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통역이 필요해? 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이러고 얘기했죠. 좀 미리 알려주지. 그래서 통역을 전화로 이렇게 하고는 결국 어떻게 해서 알게 됐던 게, 제가 입국하면서 자동으로 신청되게 되어 있었던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거는 신청이 안 된 상태였었고, 결국 저희가 그 자리에서 가족 4명 다 신청을 다시 하게 됐던 거였죠.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와서 차를 탔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날이 제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던 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쪽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한국 간호사분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같이 한번 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았죠. 조금 더 나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의 삶을 실감하게 되었던 거죠. 그날 펑펑 울면서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내 가족을 먹여서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입국한 3주부터 병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한 주만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3주 후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다고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영어를 못하는 상태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오리엔테이션에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4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알고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많이 도와줬고, 제가 필요한 거는 다시 한번 저한테 되새겨주면서 너 이거 들었어? 이해했어? 이거 해야 한다니까 이거 꼭 해야 돼? 그리고 보험이나 이런 걸 설정하고 가입을 하는데도 제가 막막해 하니까 자기가 막 클릭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들로 인해서 처음 병동을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간의 컴퓨터 베이스 수업이 끝나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두 번째 달부터 시작해서 진짜 병동으로 들어가서 내 프리셉터를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자마자 멘붕이었죠. 인계를 받는데 인계도 하나도 듣지 못하겠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환자한테 말 한마디 못하겠고, 환자가 하는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제가 살아서 있을 수 있었던 건 사실 눈치였던 것 같아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약 주고 이 환자에게 물어보고 어세스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라는 눈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눈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눈으로 배우고, 느리지만 그렇게 해서 기계들과 물건들과 이런 것들을 익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병원에 있는 한국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분과 주말 쉬는 날에 한번 만났죠. 만나가지고 컴퓨터를 붙들고 노트를 들고 차팅은 어떻게 하는지, 수혈을 줄 때는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병원에서 클락인과 아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병원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그 루틴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일을 시작하면 되는지, 환자 파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날 그렇게 배우고 다시 일하러 갔죠. 프리셉터를 만났죠.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보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프리셉터가 저한테 인계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이 환자에 대해서 네가 인계해 볼래? 근데 저는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영어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차트를 봐도 파악이 안 됐었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인계를 못 받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차트를 꼼꼼하게 읽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간호사들의 특성이죠. 이 환자가 입원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파악되지 않으면 환자 파악이 안 되는 거. 근데 미국은 그렇게 인계 주지 않아요. 지금 환자의 상태, 그런 것들, 진짜 특별한 것들만 인계를 주지 세세하게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저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왔고,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의 학교, 집에 있는 전기 문제, 무슨 문제, 차 보험 문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처음 6개월은 사실 진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매일 울기도 했고요. 퇴근하는 문을 여는 순간 펑펑 울면서 오빠 나 잘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짐 싸서 집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이 문을 여는 순간 매일매일 했던 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처음에 저는 데이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나이트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니저가 거부를 했어요. 데이에 있으라고. 근데 저랑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 다른 애가 나이트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그러고 보면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매니저한테도, 한국 간호사들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매니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알겠어라고 하는 거. 요즘 MZ 세대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애가 바꾸는 걸 본 순간
나는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찾아갔고 울면서 나이트로 제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오리엔테이션 2주 남긴 그 시점에 나이트로 바꾸게 돼요. 그때 나이트에 제가 만난 프리셉터가 이름이 멜라니인데 멜라니한테 정말 세세하게 듣게 됐죠. 사실 이거는 어딜 가도 비슷하지 싶은데 필리핀 간호사들이 정말 설명을 잘해줘요. 잘 가르쳐주고 잘 도와줘요. 그 멜라니도 필리핀 간호사였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인터내셔널 널스는 아니었고요. 멜라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가르쳐주고 2주 동안 제가 그 병원에 2달 넘게 있으면서 적응 못했던 그 병원을 2주 있으면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 독립을 했고 일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에 어세스를 할 때 쓸 말 그것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종이 한 종이에다가 환자한테 들어가서 환자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고 이게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환자는 날씨 좋네, 오늘 뭐 했어, 너 오늘 무슨 하루였어, 뭐 나는 오늘 뭐 했는데 이걸 저와 나누고 싶은데 적극 차단. 벽을 딱 세웠죠. 아 그래 너 오늘 뭐 통증 있어? 어디에 있어? 이러고 저 할 말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 바빠서 다른 환자방에 가야 돼. 그것도 썼어요. 그것도 써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나 지금 다른 환자방에서 불러서 나 가봐야 돼. 좀 이따 다시 올게 하고 나오고 다른 데 가고 그렇게 일을 쳐내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환자를 대하는 거는 괜찮아졌었어요. 그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건 6개월이 지나니까 나 조금 늘었네, 이제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뭔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래피드를 부르게 되고 내 환자에 대해서 래피드 널스가 쫙 다 왔는데 그 다다다다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제 차지 널스가 저를 많이 도와줬었죠. 저 환자를 커버를 쳐주고 다다다다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나하나의 사건들 그리고 또 환자가 안 좋아져서 닥터한테 노티를 하고 그 노티를 하면서 닥터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그걸 또 집에 와서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것들이 반복되고 쌓여가면서 1년이 또 지났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났고 1년이 지나는 그 순간 이제는 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가족은 챙기고 있었죠. 내 아이의 필드 트립을 따라갔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가 사실 백인이 좀 많은 동네였어요. 의사들이 많이 살고 그 동네 그 아이들한테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내 아이의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었어요. 우리 주니어 옹이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로 왔었고 여기 와서도 제가 영어를 시키지 않았어요.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안 까먹게 하기 위해서 시켰고 영어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영어를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내 앞에서 그 아이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근데 내 아이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당하고 있는 걸 실제로 눈으로 앞에서 보고는 이사를 결심했죠. 어떻게 됐든 한국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네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친하게 지냈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동네 근처로 집을 보러 갔다가 이 집에 꽂혀가지고 제가 딱 첫 집을 봤죠. 첫 집을 보고 이 집에 꽂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미국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집은 지켜야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속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2년의 시간을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번아웃이 심하게 왔었어요. 3주 연속을 콜아웃을 날렸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아프다, 내가 상태가 안 좋다 그 말만 하고 3주를 콜아웃을 날렸어요. 제가 지금 PTO가 30시간 남아있나? 오리엔테이션이 새로 시작하면서 PTO를 쓸 수가 없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지 그전에는 제 PTO는 항상 0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번아웃이 올 때마다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일주일씩 꼭 쉬었고요. 2번인가 3주씩 쉬었고요. 그 쉬는 동안 정말 좋았지만 3주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는데 정말 지옥에 끌려가듯이 병원을 가고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나이트를 계속 하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로 바꾸고 싶은데 데이로는 죽어도 일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영어 실력으로 내가 데이를 갈 수 있을까? 데이에서 일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이트 수당도 큰 몫을 했어요. 생각보다 커요. 오버타임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정보를 듣게 되었죠. 수술실로 가면 급여가 오른다더라. 그리고 수술실을 가면 데이로 일할 수 있더라. 그래서 수술실 오프닝이 열리자마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프닝이 아니고 펠로우십 오프닝이었거든요. 저희 병원 안에서 인네트워크로 펠로우십을 지원하게 됐고 정말 운이 좋았죠. 저의 인터뷰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인터뷰 보고 나서 정말 좌절해서 그날도 콜아웃을 날렸어요. 하루 종일 정말 좌절한 상태로 우울해서 있었어요. 현타가 시게 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은 상태였죠. 그 수술실에 인력이 많이 나가게 됐고 그 많이 나가게 된 인원을 채워야 하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작하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2,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병동에서 시작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였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 30일 체크업 때 매니저 앞에서 울었어요. 나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그랬더니 매니저가 웃으면서 너 수술실기가 열려야 돼. 너한테는 수술실기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너한테는 first language가 English일지 모르지만 나는 first language가 아니야. 그랬더니 매니저가 웃으면서 내 생각에는 랭귀지 베리어보다 너한테는 수술실기가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많은 것들을 사실 조금 내려놓은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나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들리기 시작했고 말도 저는 아직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말이 쟨 정말 조용해. 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저렇게 없을 수가 없다면서 너 원래 말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더니 제가 한국인 친구가 수술실에 저랑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막 한국말로 떠들고 있으니까 전부 다 제 말 없었던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게 제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야기, 미국 간호사로서 살아온 이야기죠. 어찌 보면 엄마의 삶으로서의 이야기는 정말 다양한데 제가 미국 간호사로서의 이야기를 정보를 드리고자 하다 보니 미국 간호사의 이야기로서의 저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저와 다른 입장인 분들도 있고 저와 비슷한 입장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어를 많이 못하는 상태로 미국에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버티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미국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아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일하기에는 한국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것 같고요, 사실. 그렇지만 나의 삶으로 보면 힘든 일은 분명하게 있고 살아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영어로 인해서. 그렇지만 잘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저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미국 간호사로의 좋은 점, 나쁜 점, 제가 텍사스로 선택을 한 이유, 텍사스가 좋은 이유, 저는 다른 주로 갈 생각은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텍사스가 좋기 때문에. 텍사스 안에서 다른 도시는 조금 가보고 싶긴 한데 텍사스에서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그 텍사스가 좋은 이유, 텍사스로 결정한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나눠볼 예정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